몰라. 아니 유튜버님이 하셔야지. 아 슬레이트 어디 파노? 그러게 그걸 살 수 있네. 만들까? 오, 아니요. 갑자기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 네가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가시죠. 네. 역알본 역자를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시즌 2 제 9화 9화 와 진짜 빨라요. 아 빠릅니다. 진행이 빠릅니다. 그냥 네. 계속 뭐 찍어내듯이 하고 너무 있습니다. 힘들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뭐예요? 독립운동이네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특집입니다. 와 진짜 우당 이회영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 이거 우리 했죠. 네. 시즌 1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 했었는데 음, 그때는 좀 많이 디테일하게 다뤘었다면 여기는 이제 교육 방송이니까 네. 디테일하게 다뤘어요? 그때 막 그 부인 그다음에 어. 집안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하는 과정 속에서의 뭐 속 얘기 그런 것도 다 했었으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에 시즌 1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 편 있고요. 또 대형 팟캐스트 EJ 하시면 또 우당 이회영 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고 저의 방송은 교육 방송은 이 학생들이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네.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과서에 있어요. 계신데 있어요. 네네. 있는데 자세히 안 다룹니다. 왜? 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막 활동들이 좀 과격하세요. 죽여요? 네. 막 그 의열단하고 굉장히 그 괴를 같이 하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게 과격한 걸 그렇게 그것만 해서 그래요. 그것만 해서 그래요.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되게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것 때문인 것도 있거니와 음. 또 이제 의열단과 이제 군인으로서의 독립운동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좀 다르죠. 김구 선생님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뭐 특히 임시정부를 지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편이라고 하면은 네. 우당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과격한 활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활동에서 돈. 그렇죠. 맞아요. 돈과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짓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그 군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셨던 활동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다루고 많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음. 1867년 3월 17일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867년. 네, 굉장히 그러니까 19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30년이면 70 다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1931년이라고 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가 이제 최고 극으로 달하던 시기에 네. 70대셨으니까 독립운동을 펼치던 당시의 연세가 5, 60대 영감님이신 거죠. 이미 그때 연세가 있으셨어. 네. 근데 네. 과격한 걸 하셨다고? 네.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뒤에서 강령 같은 거 만드시고. 네. 그래서 일단 집안 자체가 이제 어마무지한 집안이에요. 어마무시한 집안인데 왜? 서울 중구 저동의 이조판서 이유승의 6 아들 중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이조판서. 이조판서. 그때 당시 이조판서.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장관집 아들. 네. 그러니까 금수저. 그냥 장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 힘도 좀 있어. 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인데다가 네. 그 백사 이양복 선생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정승이 둘이나 배출이 되고 쭉 이렇게 집안 대대로 높은 고위직 관직을 우와. 점유하고 있었던 명문 집안이 명문 집안. 완전 금수저. 완전 금수저. 근데 이 명문 집안들 중에서도 응?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조선 사회의 주류는 서인, 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소론 집안이에요. 서인이긴 서인인데 개혁적인 서인. 개혁적인 서인. 네. 그러니까 노론에 조금 반기를 든 음. 집안이에요. 네. 소론 출신을 들어도 배경으로 하는 이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가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고위 관직을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야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눈에 띄겠네. 네, 고위 관직을 점거하고 있는 집안인데 그 고위 관직들 속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어려운데. 그러기 어렵죠. 네,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아들이 6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위로 형이 아들이 6명이야? 자기 위로 형이 셋이고 자기 밑으로 동생이 둘이고. 야, 이 어머니도 딸 낳을 줄 모르시네. 근데 이제 형이든 동생이든 다 그때 당시에까지 벼슬을 했어요. 일제 강점기 그리고 직전. 독립운동을 하기 전까지도 조선에서 조선에서. 계속 벼슬을 하던 집인데. 네네네. 야, 근데 이렇게 벌써 기대가 되는데. 어. 보통 그런 집이면 안 할 것 친일을 같은데. 친일이 가깝죠. 그렇지. 근데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음.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회영 선생은 벼슬에 안 나갑니다. 왜? 또 왜? 뭐 왜? 벼슬을 안 하고 나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야, 니네 형도 동생도 다 벼슬을 하고 있는데 니만 벼슬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네가 이 형제들 중에 제일 똑똑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벼슬을 안 하냐 했더니 저는 신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신학문. 네. 새로 들어오는 서양의 학문, 뭐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이라든지 그때 한참 이제 열리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집에 있는 노비한테도 형님 한 거예요. 이 노비가 아이고 이러시면 제가 욕 먹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회영이 한 말이 압권입니다.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는 사회가 곧 도래할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시지요. 이러면서 한 거예요. 머리 찌릿했어 방금. 그 이제 이조 판서하시던 아버지나 아버님께서 이런 분들도 혜영이가 그랬다고? 그럴 수 있어 했대요. 워낙에 괴짜다. 거기선 괴짜죠. 근데 그 와중에도 글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밖에 쏘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때마다 혼을 내셨어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놀러 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혼을 안 내시는 거죠. 그럴 정도의 약간 괴짜 성향을 지니고 계셨던 분인데 네. 이제 재밌다. 이제 1896년이 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점점 뺏기는 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강제로 개혁을 시키고 막 요러던 시기에 이제 나라가 뺏길 것 같으니까 나라가 안 뺏기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놈들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 양반 가문 이 자손이 인삼농사를 짓습니다. 그분이구나. 네. 인삼농사 지은 분. 네. 네. 인삼농사를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선비가 이러시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회영이가 그랬지? 예. 그러니까 냅둬 이렇게. 참 그런 캐릭터가 잘 잡아놓으면 살기 편하거든. 그렇죠. 막 짓고 하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막 인삼을 약탈하고 막 이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더 흐르고 을사조약 아시죠? 네. 그 을사오적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나 박재수 이름만 들어도 이런 여기다. 이런 을사오적 네. 5명의 정부 대신이 네네. 고종의 도장 훔쳐가지고. 도장 훔쳐가지고 괜히 네. 잘못된 조약을 맺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시켜버린 이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회영 선생이 친구들을 모읍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이 단칸방에 모여가지고 이 을사오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 놈이 아니라 을사오적 잘못한 한국 놈을 한국 놈들 이야. 조선 놈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장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이렇게 피 끓는 그런 장사들을 모아가지고 죽이자고 때려 죽이자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이회영 말이 압권입니다. 또 내가 글공무하고 무예를 닦지 않은 게 여기서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부탁 좀 합시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사람 죽일 때 후회한 거야. 내가 무예를 가고 닦았으면 저놈의 새끼 내가 저보고 내가 자를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후회를 한 거야. 근데 와우. 그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오적 암살단을 꾸린 사람들은 그 이회영 선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오적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는 오적 암살단이 나와요. 이제 나철, 오기호 이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종교, 당군을 모시는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적 암살단을 꾸렸어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이회영 선생도 의사 오적 암살을 그래서 누가 죽였어? 못 죽였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특히 이 나철인가 오기호인가 하는 사람은 이완용을 찔렀어요. 근데 살아요. 이완용이 씨. 옆구리인가를 찔렀는데 그것도 참 웃겨요. 왜 살 꽃을 찔러? 그 인력거 있잖아요. 인력거 모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완용을 태운 다음에 그 국가의 원수 이러면서 찔렀는데 이 새끼가 살아.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살지. 좀 위로 찔렀어야지. 이게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투를 해야 되나? 싸움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상설, 이시영 여기서 이시영은 누구냐? 동생입니다. 동생. 이회영의 동생. 이회영의 동생 이시영과 아주 절친한 친구 이상설 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오적 암살, 그러니까 을사 오적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형이 거예요. 지금 동생까지 끼워가지고 죽이자고. 와우. 근데 요 이시영 선생은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이 막 그 뭐지 국회의원도 하고 했던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적 암살을 모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만주 용정촌에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 계속 학교를 세우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왜 그래?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치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나라 꼬라지가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옛날부터 나라 상태를 겪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돼 있다는 걸 아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를 수 있단 그렇게 말이에요. 나고 자랐으니 그냥 당연한 이 나라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독립운동가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그쵸. 그냥 정말 일본에서는 원래는, 그런 교육을 안 할 거니까 일제강점기에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원래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를 많이 가르쳤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있잖아 얘들아. 이 나라들은 있잖아. 이 나라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나라를 키워가고 있을 때 저 외놈들은 있잖아 거의 원숭이 가까웠어 이런 걸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뭐 통신사 같은 걸 보내갖고 일본한테 불교 가르쳐 준 것도 고구려였고 일본한테 한자를 쓰는 방법이나 한지를 갖다 준 것도 백제였고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역사를 똑바로 알아라고 가르치는 학교.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일본 놈들 그거 안 가르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0년대 되면 한글을 없애버리려고 일본 놈들이 하거든요. 장시개명.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혜영 선생이 특히나 이혜영 선생이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비밀 결사 단체를 꾸렸으니 그게 뭐냐면 시민회예요. 신민회. 네. 네. 아직 나라 뺏기기 전이에요. 네. 1900년대 초반인 거죠. 계속 나라 뺏기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뺏기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안 뺏기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놈들이 뭐 이것저것 다 뺏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 나라를 뺏기고 뺏겼다 안 어. 뺏겼다의 경계가 되게 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국호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네. 이미 뺏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10년 8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최고 지도자는 고종이에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 하나씩 이게 명칭을 바꿔가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가냐면 조금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고문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 고문, 뭐 재정 고문이라고 고문이 그 뭐 이제 일본인이나 일본을 비호하는 미국인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교관이나 외교 대신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고문 정치예요. 그 다음이 차관 정치예요. 차관 정치는 뭐냐? 실제 차관 자리에 이제 그 놈들을 앉히는 거예요. 일본 놈, 미국 놈 이런 놈들이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실제 행정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차관 정치예요. 시킬 것도 없이. 시킬 것도 없이 내가 다 하겠다. 이게 이제 을사조약 이후로 이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고문 정치였는데. 네. 이해되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최고 지도자는 고정이죠. 근데 경찰도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고 뭐 군인도 다 조선 사람인데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군대부터 해산시켜요. 이제 조선인 군대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늘부터 니네 일본 거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조선인 군대를 해산시켜요. 그 다음에 경찰권을 뺏어요. 그 다음에 사법권을 뺏어요. 사법권이란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이제 일본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최고 지도자가 총독이 한다로 꽝 하고 도장을 찍힌 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몇 년 걸렸어? 10년. 10년 걸렸지. 10년 더 걸렸지, 사실. 근데 1904년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뺏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고문 정치였다는 거지. 이게 10년의 과정 동안 뺏기고 있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끝도 알고 있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제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못 뺏어가게 지켜내기 위해서 뺏긴 것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나는 그냥 침략 오늘부터 일본 거 해놓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고 뺏어가기 시작하고 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죠. 근데 주 문대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힘이 세져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밟아놓고는 딱 통치자가 바뀌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복종하겠는데. 그렇죠.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국민들이요 돈 모읍시다. 왜 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잠깐만 일본한테 진 빚이 뭔데?
이제 돈을 빌려줬거든 일본이. 야이씨. 우리가 빌린 게 아니야. 강제로 그러니까, 빌려가게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버리자 해가지고 대구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어. 일어나요. 그 공원도 있어. 네, 국채보상공원 있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어요. 대구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일본이 안 받죠. 그 돈 필요 없지 지금은. 흐지부지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국채보상운동 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휘둘리려면 돈을 돈 갚아버리면 되는 갚아버려야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돈을 갚아버리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황무지 개간권이나 철도를 짓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금광을 채굴 하는 권이라든지 이런 거 원래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뺏어가게 막는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신민회라고 하는 거는 그걸 총망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도 막고 플러스 근데 보통 이렇게 계몽 운동이나 돈을 갚는 운동이나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대표 그 이제 공통점이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국외에 군사 기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라 뺏길 걸 대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군사 기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 놈들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것만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신민회는 둘 다 했어요. 그 영향이 돼? 그래서 한 100명 넘는 어...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만한 이름들을 알려주면 이제 안창호, 신채호, 여기 이회영, 이상설, 이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신민회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로 한 거죠. 신민회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나라 뺏기기 전부터.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약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던 틀이 바뀌네. 나라 뺏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나라 뺏겼네. 나라 뺏겼으니 찾아야지 모여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 그 전부터 계속 활동하고. 어디서? 상동교회에서. 이회영 선생이. 그래서 상동청년학원. 그럼 실컷 나라 뺏기기 전부터 그거를 막자고 이렇게 왜 모여서 노력을 했는데 왜 뺏기는 걸 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제 강점 시기를 겪었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상동 그 교회 내에 상동 청년 학원의 학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비밀 결사 독립 단체인 신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6월에 이제 헤이그에 특사를 헤이그 특사. 헤이그 들어봤어. 특사. 헤이그 특사는 뭐지?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를 그 헤이그에 모여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외교 사절단들 전 세계 외교 사절단이 다 와 있으니까 거기 회의할 때 나가 가지고 연설을 하겠다고 특사 간 거예요. 네. 그때 간 특사가 아까 말했던 이회영 선생의 절친 이상설,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이 간 거예요. 누가 들어주는데? 그 이제 그 이준 이상설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하겠다고 갔죠. 여러 친구들을 동원을 해서. 네. 근데 일본 놈들이 조직적으로 막았죠. 결국 회의에 참석을 못하죠. 말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준 선생님은 아예 그 돌아가십니다. 이제 스스로?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할복을 하세요. 그러면 볼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말 못하고 이상설은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헤이그 특사에 실패를 하니까 이제 헤이그 특사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이회영 선생이 나라가 곧 뺏기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요때 웃깁니다. 1910년 이제 나라가 뺏겨버렸죠. 1910년에. 그래서 나라 뺏겨버려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6 형제와 가족 노비가 한 40명 있었거든요. 40여 명이 일가족 전체가 모여갖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돈을 마련을 하는데 자그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돈이 600억.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억 정도 되는 돈을 6억도 아니고 600억. 얼마만큼의 돈이야? 엄청난 얼마만큼의 돈이야?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재용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 부자였었던 거지 이 사람이. 그냥 대기업이었네. 그래서 600억이면 이 6 형제가 전 재산 600억을 들고 이제 600년 살 수 있겠는데 그 돈만 가지고? 그럼 만주로 갑니다. 근데 이 600억 정도 있는 자산가가 친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지.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600억을 들고 미련 없이 만주로 가십니다. 그 돈 어떻게 들고 갔을까? 미련 없이 만주. 그때 노비들 보고 집에 갈 사람 가라. 우리 이제 독립운동 할 거다 했는데 다 따라온 노비들이. 그만큼 따랐던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물론 집에 간 노비도 있습니다만. 근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저기 만주의 삼원보 지역에 정착을 하세요. 그래서 1911년 4월부터 이주 동포들의 정착과 농업 지도를 위한 경학사라고 하는 학교를 조직을 하는 한편, 이제 5월 달부터는 광복군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신흥무관학교, 그때 당시 신흥강습소라고 불렀는데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는 다 이 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 돈으로 한 거예요, 이 돈으로. 아니 이번 없었으면 어떻게 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자금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와 대박인데? 아니 이런 분이 왜 교과서에 안 나오냐? 존재감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활동들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1919년이 됐을 때 이제 고종이 아직까지 조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외로 빼내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 일단은 구심점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이제 고종을? 군주제. 그러니까 입헌군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이 네네네. 국왕이 있는 상태의 국가. 네네. 구심점이 있으면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을 국외에 망명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종이 죽어요. 1919년 1월 달에. 왜 죽지? 그건 모르겠어요. 죽어요, 고종이. 그래서 왜 고종의 장례식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이 고종의 그 뭐라지 노제할 때 3.1운동이 와 하고 일어난 거죠. 그 날짜에 맞춘 거란 말이야. 3월 1일이라고. 진짜? 우와 나 또 처음 들어. 우와 고종의 장래에 고종 맞나? 순종인가? 헷갈린다. 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감동이 떨어지잖아. 아무튼 하여튼 그 노제로 맞췄어. 3.1운동 날짜 맞춘 게 그거야. 1월 일요일은 안 되겠고 뭐 이렇게 날짜 조율을 그걸로 했어. 그걸로 맞추자 이랬어.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고종을 이제 급사로 그거는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베이징, 상하이 각지를 전전하시면서 독립운동에 힘을 쓰셨어요. 네. 이제 3.1운동이 끝났죠. 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회영 선생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에 반대를 했어요. 왜? 그 안에 왜 외교 독립론자들도 있고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노선을 같이 하지 않는 네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거기에 반대했어요. 이회영 선생은 처음부터 거기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조직을 하자. 임시정부가 아니라 독립운동본부를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23년에 자기랑 뜻이 비슷한 신채호, 이을규, 이정규 등과 함께 그거 봤죠? 박열, 아나키스트. 이 이회영 선생이 고종 급사하고 난 이후부터 아나키스트셨어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였구나. 네, 무정부주의를 하신 거죠. 그런 거 되게 아쉽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해서 존재감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그냥 중요한가? 그런 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중요했었지. 근데 지금 이 현대 사회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크게 안 중요하죠.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을 했고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쉬쉬하고 그거를 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왜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독립운동 자체를 배우자는 건데 그렇죠. 독립운동 자체에서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 과거에 생각했을 때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서 빼버리고 가르치면 그게 역사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의 생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뺐는지 막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근데 북한 가셨다 뭐 근데 아나키스트다 이러면은 그것도 뭐 대단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요. 학생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같은 방송이 있는 거지. 좀 들어요 말 들으라고. 그래서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세요. 그러면서 의열단 활동도 후원을 하시고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몇 년 동안 썼을까? 그래서 의열단 활동도 후원하시고 나중에 빈털떨이 되세요. 600억을. 특히 돈을 굉장히 많이 내놨던 형들 중에 이석영인가 하는 형은 나중에는 빈민가 전전하시다가 실종되셨어요.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또 빡치는 소리 한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남화 한인 청년 연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제만 그러니까 만주에 계시는 만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이 만든 단체가 남화 한인 청년 연맹인데 여기에 이제 누나가 알만한 이름이 김좌진 장군. 그분이 여기서 나와? 그분도 무정부주의자셨어. 아나키스트셨어. 김좌진 장군은 1920년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옛날 사람 아니야? 갑자기 독립운동에서 나와?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 가셨지. 아 그래? 되게 더 오래전 약간 임진왜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 승리로 이끄셨던. 청산리 대첩이 1920년에 일본 놈들이랑 벌였던 독립군과 일본 놈들이 벌였던 제일 큰 전투. 봉오동 전투 다음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 거기 승리로 이끄셨던 장군이 김좌진 장군. 그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 청산리 대첩이 언제 누구랑 싸운 전쟁인지 몰라. 아하.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아하 그랬구나. 그분이 여기서 나와. 김좌진 장군도 이 무정부주의자셨는데 이제 1930년 1월에 이분이 피살되십니다. 누구한테? 일본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살되시고 상하이로 이제 옮겨와요.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원래는 만주에서 조직했던 단체인데 상하이로 옮겨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회영 선생이랑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이름이 웃겨요. 다물단. 다물단? 의열단하고 비슷한데 다물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다물단. 다물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다물단이 뭐냐면 그 뭐냐 입 다물고 죽이자. 일단 죽여라. 말 말 필요 없고. 뭐 그다음에 그 독립운동 자금 같은 거 모으는 역할들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물이 뜻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하나는 한자로 그 여러 가지 뜻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다물단인데 그 이제 뒤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입 다물고 죽여라. 그러니까 바로 외우겠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흑색 공포단 이름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지하 공작 같은 거 이렇게 펼치는 흑색 공포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남화통신 신문이죠. 찍어내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1930년대에 쭉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안타까운 거는 32년 만주의 연락 근거지를 확보하고 지하 공작망을 조직할 목적으로 이제 원래 만주에 있다가 상하이로 옮겨왔으니까 상하이에서 이제 만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던 도중에
이제 그 밀정 세작에 이제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이 잡아가지고 다롄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모진 고문 끝에 다롄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66세. 1962년 건국 훈장을 받았죠. 형이었던 이건영 선생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석영 선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민가에서 전전하시다가 돌아가셨겠죠.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나마 이제 동생 중에 이시영이 이제 나중에 독립되고 나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아닌가? 이시영도 임시정부의 수반으로만 있다가 못 돌아왔나? 아무튼 좀 헷갈리네요. 제가 공부가 좀 덜 됐네요. 하여튼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격하게 실천하셨던. 아니 근데 집안이 진짜 재산 다 털어가지고 네.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일 한 거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별 그게 없다는 게 그거 좀 설명해줘요.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는 뭐냐면 정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각자 자기 활동들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도하고 다스리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이 그냥 다 잘 수 있다. 개인들한테 놔두면 다 알아서 이제 굴러간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의죠. 완전 이상주의. 이상주의죠. 그게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아무 부처도 없이. 그렇죠. 뭐 경찰 이런 것도 없이. 그렇죠. 아니 경찰은 있어요. 경찰, 이제 법원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정부가 필요 없다. 정부가 필요 없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저도 그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라 가지고 아나키스트들 중에서도 좀 과격한 아나키스트가 있고 또 이제 좀 이쪽에 가까운 아나키스트들도 있고 하겠죠. 이제 정확하게 저도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필요 없다. 통솔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네. 그렇지. 지도자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평등을 추구하는 주의. 와, 너무 앞서갔다. 네, 그렇죠. 지금도 별 뭐라 그래야지 공감이 안 돼. 보호해주는 정부가 없다. 정부가 보호를 해야 말이긴 한데 여튼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셨었어요. 신채호, 이을규, 이정규, 이회영 이런 분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일본에도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일본인들 중에도. 걔네는 왜? 일본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이제 심취된 거죠. 그 이데올로기가 좋은 이데올로기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제국주의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많았어요. 그런 일본인들과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아까 말했던 남화 청년연맹이었던 거예요. 네. 일본은 제국주의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있었다. 네네네네. 그 일본인들 중에 왜 박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열의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일본에 많았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소련에도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것만 있었던 게 사회주의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뭐 아나키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딱 두 개로 양분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게 별로 이렇게 들어볼 일이 없고 사실 배워볼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보기에는 왜 설명해달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그렇게 무정부주의라고 듣고 보면 어떻게 이제 듣기에 따라 지금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정부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정부 필요 없다라고 외쳐버리면 약간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한 싸우자라고 부정하는 게 그렇게 느껴질까봐.
그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 이제 대한제국이든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네.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나라를 만들 거잖아요. 그 나라에 맞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다. 아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다. 아니다. 우리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무정부주의다가 맞다. 를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분화가 있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자 너희들 다 꺼져가 아니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껴서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독립이 먼저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이 그게 아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렇지. 그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도 있거니와 플러스 제가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 신기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부를 깨부수자는 아니었었어요. 일종의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주의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들이 이회영, 신채호, 이일규 이런 분들이었던 거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김구, 뭐 김규식 이런 분들이었던 거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김원봉, 뭐 박헌영 이런 분들이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사상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사회운동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탈원전 합시다라는 운동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탈원전을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이 밥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건 거죠. 또 뭐 탈원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의당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공부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회영 선생은 무정부주의자셨다. 이거죠.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냥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랬다라는 거면 지금 와서 평가를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건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근본이 잘못된 것처럼 해버리니까 지금. 잘못된 것처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루는 게 비중을 줄여버리는 비중이 거지. 좀 적죠. 비중이 좀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비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당 이영 선생이 굉장히 많이 다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적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를 배운다고 앉아놓고 맨날 끝날 때마다 교육을 욕해.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우리 팟캐스트 취지가 교과서에 없는 좀 덜 다뤄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자꾸 갖고 오니까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제가 굳이 데리고 오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 재산은 다 이미 당진이 되고 그러니까 당진이 되고 그러나 그냥 가족만 먹고 살았어 봐. 얼마나 떵떵거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걸? 그럼요. 600년은 살 수 있으니까. 조선이 망하고도 한 번 더 열었을. 한 달에 1억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아무것도 안 벌고 1,000만 원씩 쓰면서 그렇죠. 600년 쓸 수 있는 돈이죠. 와.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이 우당 이영 선생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표본이다 표본. 네, 표본입니다. 표본. 진짜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다 정말. 그렇게 이제. 근데 또 형제들이 맞죠. 그냥 뭐 이렇게 끝까지 뭔가 그 영화를 누린 분이 없어서 그 뭔가 그 자랑스러움과 이런 대접을 받고 막 이런 분이 없어서. 이시영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돌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보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5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전쟁에 돌아가신 거죠. 이제 다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셨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형들은 더 많았겠죠 나이가.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되시도록 그 돈을 가지고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나라 초대 무통령까지 하셨어. 맞아. 이시영이. 그래서 동생 이시영은 초대 무통령까지 했었던 분이니까 이분들이 또 그렇게 나이가 있으셨으니까 자손들도 있었을 텐데. 네, 있죠. 다 가가지고 그렇게 맞죠. 부모는 독립운동 나서 하고 있고 그 자식들도 또 그렇게 같이 했을 텐데. 지금의 그때 당시의 재산은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게 일종의 우리가 보면 빚이에요. 이분들한테 우린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독립운동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이분들의 자손이 몇시 뭐 무슨 뭐 누구 국회의원 아들 이런 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손은 어디 가서 말이나 제대로 할까 하고 어떻게 그래서 요번에 8월 12일에 저희 문호에서 조소왕 선생의 후손이신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께 질문을 좀 해보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질문 리스트를 좀 주고 가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혹시 커뮤니티 같은 걸 형성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학생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분들 후손은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모르니까 항상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직접적인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 분들은 혹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사실 잘 살고 계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나라에서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연금 우리가 이렇게 거기다 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분들 덕분인 건데. 그분들 덕분인 거니까 이게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그게 진짜 좋지 않을까. 아쉽다. 이 시대에 와서 그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멋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맞아요. 그냥 과거의 일로만 배운다는 게 안타깝죠. 이게 계속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은 뭐 표본이면 뭐해. 지금 계속 잘 살고 있어야지 그게 따라하고 싶지. 그래서 보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흥강습소나 경학사 같은 건 나와요. 그러니까 1910년대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애쓰셨다. 까지 나오고 그 뒤에 1924년에 의열단을 후원했고 1929년에 이제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했고 이제 뭐 그 남아 한인 연맹을 만들어서 남아 통신을 찍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흑색 공포단이나 다물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뭐지 일본인들을 죽이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셨다. 이건 안 나오죠. 다물단 처음 듣잖아요. 흑색 공포단 처음 듣죠. 남아 한인 연맹 처음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교과서에 없거든요. 아니 교과서에 있어도 모르니까 나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없거든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뒤에서 후원하셨다, 만드는 것에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거. 독립운동에 대해서 책을 다시 써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 교과서 그냥 한국사 안에 그냥 몇 페이지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역사잖아 우리한테. 뭐 고구려에 막 무슨 이렇게 땅을 차지했던 그건 그때의 영광이고 사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역사가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이런 건데.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배워야 되지 않나? 될 것 같은데 맨날 한국사가 수능 점수 0이밖에 안 되니까 지금 교육방송하면서 무슨 소리라고 있네요. 또 혼자 웅얼웅얼 또. 아무튼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이회영 선생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 뺏기기 전,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한 활동들, 예를 들면 뭐 인삼농장을 운영을 네. 하면서 이제 그 항일 의병 활동 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의병의 활동 자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전 서숙을 건립하고 상동 교회에서 숨어서 신민회를 네. 발족을 해서 이제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든다든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뒤에서 후원한다든지 야, 대박이다 진짜. 이러한 것들의 활동을 했었던 이제 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10년 이후 나라가 완전히 뺏기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학사나 신흥강습소 같은 걸 설립을 해서 독립운동을 위한 이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활동들을 벌이셨다. 진짜 독립운동의 지주야 지주. 그, 물질적, 그렇죠.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년대 이후 3.1운동 이후의 활동들은 주로 의열단과 같이 이제 그 일본인들을 암살하고 폭력 투쟁을 하기 위한 이제 단체들을 만드셨다. 네. 뭐 이제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뭐 남아 한인 연맹을 결성을 하고 남아 통신을 발간을 한다든지 흑색 공포단 비밀 행동 조직인 흑색 공포단을 네.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물단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러시다가 30년대 초반 네. 이제 상하이에서만 활동을 벌이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다시 만주 지역으로 이제 가서 좀 더 많은 독립운동을 벌이시려고 하시다가 만주로 건너가시다가 밀정의 공작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 기분의 일대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우당 이회영. 호가 우당이셨거든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이 조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게 기억밖에 없죠. 기억하는 거밖에 없어. 네. 우리가 뭐 어쩔 거야. 돈을 돌려드릴 거야. 어쩔 거야. 그 돈 돌려드릴 수도 없다 진짜. 맞죠. 진짜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이네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은 휴가라 쉬지만 이분들에 관련된 강의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올게요.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한 공부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계시는지에 네네. 대한 공부라든지를 좀 더 해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 되게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회주의, 마르크스, 막시즘 요거는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네. 아주 약간 했는데 무정부주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마음에 들어. 무정부주의가?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그 무정부주의를 우리 그러고 보니까 다음 오프라인 강의가 되게 기념적이게도 8.15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8.15예요. 네. 그래서 한 4-5시간 할까? 아니요. 8.15인데. 아닙니다. 4-5시간 강의하면 죽어. 왜 독립운동도 했는데. 너 안 했니 독립운동? 주전자 들고 날랐습니다. 주전자 들고 날랐어요. 미쳐 진짜. 그 전에도 이미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오는데 또 5시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좋은 날이니까. 맞아. 8월 15일은 좋은 날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계속 독립운동가요? 독립운동가를 쭉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우당 이영 선생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시즌 1에도 했지만. 어떻게 사진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할까? 사진이 딱 떠오르잖아. 왜 김구 선생님은. 그렇죠. 김구 선생님 해야 되고 제가 김구 안경을 끼고 올 거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박열을 한번 해볼까. 박열, 야 박열은 영화를 보면 진짜 재밌죠. 영화도 볼까? 잘 만들었죠. 박열. 박열 선생. 근데 박열 선생을 하면 이제 그 박열 선생이 지키고자 했었던 그 뭐 독립운동가의 유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중근 선생도 있고요. 뭐 신채호 선생도 있고요.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박열은 아직까지 생각 중이에요. 할까 말까를 네. 박열이라든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일단 네. 8.15 전까지 8.15 전까지 우리 쭉 독립운동 하신 독립운동가 선생님들 네. 하신 분들 이야기를 하고 네. 8.15에 또 이렇게 강의를 오프라인 한번, 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참 역사가 어. 많네요. 많죠? 그래서 왜 고대부터 역사책을 보면요, 한국사책을 보면 고대부터 이 조선 시대까지가 요만큼이면 근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가 또 똑같은 두께가 있어요. 똑같은 두께로 공부를 합니다. 이 근대사가 그래서 이 근현대사 부분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워낙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재밌어 하죠. 일단 너는 시험을 안 치니까요. 학생들은 시험을 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렇게 두꺼운데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게 더 많아. 근데 그냥 이렇게 너무 많아요. 뭐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까지 이러면서 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이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렇게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기에 이미 질려버린 상태로.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거니와 또 누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강의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1890년대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작업을 20년 동안 한 거거든요. 사실 1890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 나라 뺐을 때까지. 아니 그 새끼들 체계적이네. 그 과정이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우거든요. 1895년 청일전쟁, 갑오개혁, 1896년 을미개혁. 그냥 다 별개인 거야.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뭐 1904년 뭐 이제 러일 전쟁,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조약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그냥 그 조약명만 외우고 몰라. 거기서 뭘 뺏어갖고 그렇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왜 그 장군이 거기서 나오냐고. 뭘 뺏어갖고 그 뺏어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야 이거를 해줘. 진짜 그러니까 침략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그거를 쫙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뺏겼고 또 어떤 과정에서 찾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뺏김으로부터 찾는 이 시기가 얼마나 길었으면 맞아요, 정말 맞아요. 누군가는 그 시기에 일생을 바친 건데. 맞아요. 아이씨 눈물 나 진짜. 그 일생을 바친 분은 정말 존재가 없다는 거고. 맞아요. 젠장 친일했던 새끼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봤던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원봉 선생이나 네네. 아니면 그 뒤에 있던 유관순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뭘? 이 어떻게 뺏겼는지를.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 함께 살았던 분들이 아니니까 1890년대 초반부터 1890년대 초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식으로 뺏겨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네 진짜. 근데 이회영 선생 같은 분은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뺏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청년이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영화 하나 좀 찍어볼 생각 없니? 그때 네 가까이 있는 분한테 촬영 좀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영화 하나 좀 찍어볼 생각 없니 정말? 그때 청년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나눴잖아요. 1기, 2기, 3기로. 그 1기,
2기, 3기.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야, 말씀드렸지만 이거 책 하나 쓰자. 연대별로 해가지고 이거 한 8권짜리 시리즈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1910년 나라 뺏기고 났을 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만주 건너갔을 때 이미 20대였단 말이야. 그분들은 그렇지. 그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효영 선생이나 김구 선생님은 달라요. 이효영 선생, 김구 선생님은 이미 청년일 때고. 이미 청년일 때 이승만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이 알았어 화내지 마. 왔다 갔다 붙여 이씨. 이승만. 알았어 화내지 마. 네. 그런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볼 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1890년대 초반부터 이 일본 놈들이 야 이것만 해도 한 몇 달 방송 나올 것 같다.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뺏어갔는지.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약간 쓰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조선을 초코 케이크로 놓고 이 초코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청이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초코 케이크에 포크를 꽂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레파토리에 플러스 그냥 애들한테도 정미조약은 군대가 해산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거를 제가 진짜 기획을 해보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할 것 같다. 아니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독립운동이 내 기억에는 그냥 역사 교과서의 작은 소단은 하나였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그냥 너무 많아지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연도와 무슨 그 이벤트 이슈되는 그 용어 단어 제목만 딱. 제목 이것만 외우고 지나가니까 커서도 모르는 거지. 그것도 이제 그래요. 제가 무정부주의 플러스 독립운동가들 후손들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긴 시간 나라 뺏기어가는 과정 그 연대를 그거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책을 쓰자. 그건 네, 그래요. 그러는 걸로 빨리 네. 끝내버려야지 대답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끝내는 것만 한 엔딩만 20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일단은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해봤으니 정말 한번 달려봅시다. 제대로 네, 독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봅시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당 이혜영 선생님 꼭 기억해 주시기 기억해 바라겠습니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